낭만서점 17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17회입니다. 저희 벌써. 항상 첫 번째 트랙에서는요, 소설 대 소설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책 한 권, 우리 허위평론가님이 소개하는 책 한 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선정되기까지 늘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평론가님. 네, 항상 저희가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원래 선정했던 주제와 관련해서 책을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읽다 보니 그 주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주제가 더 어울리는 소설들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류에 영합하고자, 네. 저희 항상 그렇잖아요, 주제 정할 때. 그래서 늦가을에, 가을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 커피라는 단어를 말한 거죠. 그래서 접니다. 예. 네, 주로 저분이 시류에 주로 영합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또 귀가 얇기 때문에 커피 좋다고 그래서 커피에 어울리는 책을 하자라고 해서, 근데 또 평론가님이 너무나 자신 있게 평소에 안 읽어보셨대요. 그래서 제목만 듣고 커피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어떤 소설을 한 권 선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와 함께, 주로 커피와 함께 읽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두 권을 읽다 보니 저도 읽다가 이건 좀 커피와는 좀 네. 점점점점 하고 있는 찰나 우리 평론가님에게 카톡이 왔죠. 네. 제가 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네. 커피라는 주제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 책인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저희가 두 책의 공통점을 한번 추출해봤습니다. 네, 추출. 그런데 두 책의 공통점이 아주 쉽게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지만 또 우연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오늘의 주제는요, 색다른 가족입니다. 가족은 흔히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두 소설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그 도시형 핵가족이라고 하면 왜 4인 가족이 완성형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국적기 항공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빠 엄마가 앞에 타고 아이 2명이 토끼, 정말 말씀하신 대로 토끼처럼 올망졸망한 남자, 여자, 그것도 성별을 딱 맞춘 네. 아이들이 뒤에 딱 타고 아프리카였던가요? 어디였던가요?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여행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광고가 딱 그 4인 가족, 중산층 가족에 대한 어떤 환타지를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희 집도 4인 가족인데요. 한 번도 그렇게 오붓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네, 정말 환타지네요, 저한테는. 네, 4인 가족이 모이면 주로 뭘 하시나요?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네, 어쨌든 단란하네요. 네. 비행기를 같이 타고 이렇게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건 꿈꿔본 적이 없고요. 네. 예, 사실 또 커서는 같이 가족끼리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작가님께서야말로 요즘 4인 가족의 어떤 단란한 그런 형태를 영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가끔 단란하고요. 주로 네.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치닥거리와 뒤치닥거리 하시고. 네. 네. 뒤치닥거리. 남편분 뒤치닥거리도 같이 하네. 보통 여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혼하면 네. 남자도 애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남편 뒤치닥거리까지 같이 하며 산다고 하고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예, 그렇게 네. 저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잡혀있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패밀리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장면들,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남 보기에는 그렇게 살지만 정작 그 집의 문을 열어보면 그 모습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다 이상적이기만 할까. 네. 그렇게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면 정말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행복하고 단란하고 오붓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 뭐 1인 가구도 요새 많고요. 그다음에 네. 뭐 싱글맘, 싱글데디라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가정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고요. 아이 없이 사는 가정도 많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쪽이 올바르고 화목하고 이상적인 것이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두 권의 소설은 그 가족, 이상적인 가족과 그 가족 너머의 어떤 다른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유할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그 사회에서 그 조명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다른 개념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는 몫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나 사회가 공정하게 그러한 몫을 배분하는 것은 아닐 텐데 몫이 없이 남겨진 자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심지어 그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그 오늘 준비한 소설들 보면서 사실 커피보다는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가족의 다른 면모들 같은 걸 발견하게 될 수 있어서 책 선정을 상당히 잘했다. 네, 이런 자평을 스스로 해봅니다. 세상에. 녹음 들어가기 전과는 사뭇 다른 네, 자세시네요. 뻔뻔해지죠. 날이 갈수록.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권의 소설 준비했습니다. 소설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쎄 보이는 라디오를 하기로 했대요. 딱 한 번. 네. 사실 할까 말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모 팟캐스트에서 저희의 비주얼이 목소리보다 낫다라는 어떤 평을 해주신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 한번 해보자.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그렇군요. 저는 얼떨결에 떠밀려서. 저하고 피디님이 하자고 하니까. 네, 피디님이 아니 날짜 잡아놓고 우리 이때 실시간 방송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됐는데 또 역시 평론가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그런 숨겨진 네. 야망이 있으시군요. 아니요, 야망이 아니라요. 뭐 저희 스스로는 저희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보시기에 뭐 말보다 비주얼이 낫다면 그걸 강조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머나, 이것도 세상에. 나름 장점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일단 비주얼은 된다는. 아니요.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데. 저 근자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또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일종의 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날짜 알려드릴게요. 10월 13일 2시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이날 2시에 그 팟빵이나 교보문고 북뉴스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을 네. 생으로 라이브로 같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녹음된 것은 저희 원래 업로드되는 날짜인 10월 14일 화요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정혜원 작가님의 아리따운 모습을 여러분 직접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날 미장원 들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머리까지 하고 오시려고.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이런 호언 장담을 하시는군요. 아유, 네. 이런 무슨 얼굴 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해야 할까 봐요. 네. 네. 아유, 뭐 작가님, 제가 사실 등단하고 나서 뭐 본의 아니게 또 본의도 좀 있지만 여러 작가님들과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가졌었잖아요. 제가 본 여류 소설가들 중에 단연 작가님이 최고십니다.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한테 다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연락 오시면 그때 아무도 안 드리리라 생각하며 네, 번복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네. 네,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설입니다. 색다른 가족. 제목이 반짝반짝 빛나는입니다. 네. 네, 쿠니가오리의 소설이죠. 사실 에쿠니 가오리 하면 대표작으로 떠올리는 작품이 바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 텐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읽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책을 딱 덮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야, 좋다라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너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니까 그때는 좀 반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남들이 다 읽고 좋다고 하는 건 안 읽을 거야. 나는 다른 책을 찾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배제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읽고 보니까 이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구나. 내가 너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구나. 네, 이런 반성을 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쿠니가오리의 정말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사랑을 하셨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쿠니가오리라는 작가도 그렇고요. 반짝반짝 빛나는도 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어떤 오해 속에 있는 네.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또 인기가 있고 화제가 되고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네. 너무나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틀림없이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불세출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저는 괜찮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이렇게 좀 어떤 편견에 좀 벽에 부닥친 면이 없지 않았던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체된 가족 그리고 특별한 가족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이 그 개인들 약간 어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 현대적인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병증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과 예. 그 개인들이 문제적 그 인간들이죠. 그 개인들과 그 개인들의 연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대인데 아주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뜨거운 연대는 아니지만 또 뜨겁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보여주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에쿠니 가오리 작가와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에쿠니 가오리 작가 두 번 만났고요. 이제 곧 한 번 더 만날 예정입니다. 벌써 세 번째 그런 만남을 갖게 되시는군요. 그러네요. 네. 어떠셨나요, 인상이? 처음 뵀을 때는요. 한 벌써 5, 6년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대담을 했는데 그때 대담하는 멤버가 저랑 에쿠니 가오리 그다음에 그 번역계 스타신 김난주 선생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통역 겸 사회를 보시고 네. 그 사람이 아주 많은 그 코엑스
거기서 하셨군요. 진짜 정신이 코엑스에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에쿠니 가오리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독자들 앞에 노출이 되는 거였고 김난주 선생님도 워낙 인기가 있으시고 이러니까요. 무엇보다 정희연 작가님께서 함께 저는 해주셨기 그냥 때문에. 저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사회 본다고 할 걸. 너무 막 네. 정말 정신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이제 잘 가는 인사도 잘 못하고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깊은 얘기도 못하고요. 네, 작년에 그 한인 여성 작가 낭독회라는 이름으로 도쿄 근처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둘이 같이 작품을 낭독하고 조금 깊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정희연 작가님과 에쿠니 가오리 작가가 이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뭐 대략적인 그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호명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둘 다 그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삶을 다뤘다는 그 점에서 예전에 어떤 여성들이 겪었던 삶과는 좀 다른 이제 말 그대로 2000년대 정말 밀레니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두 분 작가께서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작가님과 또 에쿠니 가오리 작가를 이렇게 함께 초청을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에쿠니 가오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 하시면 그냥 별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웃으시고요. 지금 본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동화적인 어떤 모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적인 모티브가 있는 사실 소설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북유럽의 메르헨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일본어로 번역하고 옮기는 작업에 요새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에쿠니 가오리 작가는 또 다른 별칭이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별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중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또 번역 작업도 같이 하시는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에 좀 능숙하시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작가하고는 또 다른 어떤 작품 세계를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같은 경우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또 한국에서 서울에서 낭독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에쿠니 가오리 씨랑 저랑 또 일본의 다른 작가 분이랑 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제가 사회 보기로 했습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모객합니다. 네. 뭐 다 하네요. 네. 네.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만 미리 살짝 알려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일본어로 그분이 읽으시고 전 한국어로 읽잖아요. 근데 저 일본어 잘 모르고 그분 한국어 전혀 모르시는데 그런데도 그 서로의 억양 이제 남의 타인의 모국어에 대한 억양을 들으면서 마치 시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감각이 일치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본어를 저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쿠니 가오리 작가의 그 작품을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반짝반짝이 키라키라거든요. 키라키라.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키라키라라는 것도 그게 첩어기 때문에 그 음성적인 울림을 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이라고 했을 때 제목 자체가 이미 이렇게 입에서 통통 튀는 예, 그런 발음을 키라키라. 하기 때문에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마치 노래하는 듯한 예, 그 인상이 족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 마저 잘하시죠. 아니, 제가 그날 통역 없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저희와 살짝 인연이 있는 아는 사람 같은 에쿠니 가오리 작가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의 말이
참 좋았어요. 평소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어쩌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연애소설을 쓰고자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을 느낀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천에 고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제목은 이리사와 야스오 씨의 시에서 빌려왔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지갑을 꺼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를 샀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도 샀다.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를 사서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에 넣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가 손에 든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 속의 물고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스름 동전,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와 둘이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밤길을 돌아간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이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물을 흘리며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는 울었다. 각 장의 타이틀 중에 잠자는 자와 지켜보는 자 및 별을 뿌리는 사람은 그림에서 무단 차용하였습니다. 후자는 어떤 화가인지 깜빡 잊었습니다만 전자는 시메온 솔로몬의 그림으로 원제는 The Slippers and One That Watches라고 하는데 세 사람의 남녀가 뺨을 서로 맞대고 있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시메온 솔로몬은 동성애자라는 의심을 사 화단에서 쫓겨난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을 하거나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고 많은 무모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힐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에쿠니 가오리. 네, 글이 길지 않은 작가의 말인데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구절부터가 그래요. 평소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어쩌다가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저 이때 여기 줄을 보라색으로 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첫 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야라고 누구나 생각하죠. 네. 사람을 좋아한다는 일은. 네. 또 특히 이제 몇 번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전혀 아무런 무방비 상태였다가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모두들. 네.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늘 이성을 잊지 말자. 이제 이런 정신으로 네.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람을 좋아한다는 일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이성적인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계획대로 모든 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뭐 제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만 그런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문장으로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이 있죠. 예, 그럴 때 줄을 안 칠 수 없는 거죠. 이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이러면서 네, 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에쿠니 가오리는 그래서 여자들을 대변하는 여성 작가라는 그런 수식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문장을 쓰는데
이거 내 얘기야, 맞아, 이렇지라고 정말 고개를 살짝 끄덕이게 하는 네. 어렵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주 쉽고 단순하지도 않으면서 예,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문장으로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까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반짝반짝 빛나는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신세경 씨, 예, 좋아합니다. 인상 깊었고요. 왜 얘기했지? 네, 이 반짝반짝 빛나는이 얼마나 인기 있는 책인지는 우리 평론가님이 들고 온, 대단합니다. 네. 그 학교에서 아마 빌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누덕이네요. 네, 제가 이 책을 대학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네. 예, 빌렸는데 이게 양장본으로 된 책인데 네. 다 뜯어져 있어요. 심하네요. 잘못하면 이게 종이가 조금 잘못 찢겨 나갈 것 같아요. 네, 테이프로 막 이렇게 처덕처덕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하셨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들을 보면 종이 카드가 뒤에 붙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누가 빌려왔는지 다 이름과 뭐 이런 걸 써놓잖아요. 네. 그런 걸 저는 옛날 책들을 빌려볼 때 종종 보면서 이런 분들이 빌려왔구나. 보면 뭐 되게 다양해요. 특히 대학 도서관에 가면 과들이 다 써 있거든요. 맞아요. 뭐 철학과 누구, 네. 공사학번 누구, 네네네. 뭐 이렇게요. 그래서 뭐 생명공학과 누구.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구나 싶은데 애석하게도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그 시스템으로 다 전환이 돼서 정확하게 누가 제가 보기 이전에 빌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번 이상 100번이 뭐야? 2000번은? 책이 이 정도가 될 줄이야. 네. 네, S대 도서관 하나 더 장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3권 정도가 더 있는데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네. 제가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걸로 골라온 게 이겁니다. 세상에, 네. 그만큼 또 젊은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에쿠니 가오리 책을 꽤 읽었는데 그중 하나를 누가 골라달라고 선택해달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터 읽어라라고 말하겠어요. 츠지 히토나리라는 일본의 또 유명한 소설가죠. 아쿠타가와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 작가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네. 영화된 작품으로 또 에쿠니 가오리 작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여자 편은 이제 에쿠니 가오리가 썼고요. 남자 편은 츠지 히토나리가 썼죠. 이태리 많이 가셨죠. 예. 네. 그 번역도 부부인 양옥관 선생님과 김난주 선생님이 또 남자 여자를 번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은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두 분이 일부러 그 두 개의 문체를 통일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가 기억하는 것과 여자가 기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장을 통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서로의 번역 작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시도였어요. 한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보면 확실히 에쿠니 가오리 책이 더 많이 나갔대요. 츠지 히토나리보다. 역시 여자들은 남자 얘기보다 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거울을 엿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또 주기 때문에 에쿠니 가오리의 책을 많이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쿠니 가오리가 문장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동시에 아스라하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써보면 알아요. 네. 좀 소설 잘 쓰는 그런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연애소설을 쓰겠다는 일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애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연애소설이에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뭐 색다른 가족이라고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색다른 연애인 것 같습니다. 색다른 연애와 색다른 가족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보통 연애라고 하면 머릿속에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상식을 뒤엎는 소설이 바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기도 합니다. 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에요. 여자 1명, 여자 이름은 쇼코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닉네임을 쇼코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책으로 인해서요? 네네. 아직도 자기 쇼코, 특히 싸이월드 시절에. 싸이월드 시절이죠. 이게 참 반짝반짝 빛나느니 싸이월드와 함께 그러네요. 흥했던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냉정과 열정사가 반짝반짝 빛나는. 네. 한국에서 에쿠니 가오리는 싸이월드와 함께. 네. 쇼코, 여자는 쇼코입니다. 쇼코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알코올릭 아가씨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조울증도 앓고 있어요. 있기도 합니다. 네. 예.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현대의학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얼마 전 결혼한 신혼인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은 무츠키고요. 무츠키는 남 보기에 그냥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내과 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명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이름부터 가르쳐 드린다면 곤입니다. 곤. 남잔데요. 쇼코하고는 나중에 또 좋은 친구가 되고요. 그런데 곤은 무츠키의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빙빙 돌리시는 거죠?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 훨씬 더 사랑하는 친구. 애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있는데요. 남자 2명은 서로 애인 사이입니다. 예, 동성 애인 사이고요. 그 2명의 남자 중 1명과 여자 1명은 부부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 책을 만약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정립하셔야 됩니다. 무츠키와 쇼코는 결혼한 상태고요. 네. 예, 부부라는 제도적 그런 관계입니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몇 개월밖에 안 된 부부고요. 그런데 무츠키는 결혼하기 이전에 12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가 애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곤입니다. 곤이죠. 예, 무츠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젊은 애인입니다. 이게 만약에 막장 드라마식으로 가면 쇼코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곤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야죠. 그렇죠. 무슨 소리? 아니면 고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막장 드라마는 봐야죠. 다 같이 그 친하게 지내다가 무츠키와 곤이 침대에서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러네요. 쇼코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다가 핫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애초에 초반 설정부터가 쇼코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둘은 무츠키와 쇼코는 맞선을 본 사이예요. 무츠키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는 부모님이 그래도 어떻게 이건 병이다. 어떻게 한번 이성이랑 결혼을 해서 고쳐보지 않겠느냐.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다고 해야죠. 뭐 그렇고 또 내과 의사는 남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직업인데 부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맞선에 강제로 내보내고요. 네. 쇼코 역시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조울이 있고 알코올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집에서 맞선을 보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두 사람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부모의 기대가 있던 거예요. 네. 예, 그것을 또 서로 충족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 맞선 자리에서 서로의 이 가지고 있는 결혼할 수 없는 이유들을 서로 밝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정말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네. 이 쿠니거리 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설정이 정말 막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의 문장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이 주인공들의 그 행동과 사고를 이렇게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서서히 물들듯이 독자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대단한 재주예요. 네. 네. 사실 만약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만약 뭐 알코올릭이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선을 봤는데 여자는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그래? 안녕하세요. 저 사실 레즈비언이에요. 저 결혼을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죠. 이랬는데 그래요? 그래도 난 상관없는데 나는 당신과 굳이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전 별로 섹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쇼코는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고 그 부인의, 그러니까 제 부인이죠. 부인의 여자친구와 또 서로 이렇게 살갑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저는 사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난 직후에도 과연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그 답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 어떤 평론가님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고 평론가님도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굉장히 또 절실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구태여 뭐 그렇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론가님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그냥 친구라면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네.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도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이상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네. 그런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부로 살면 어쨌든 좀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덜 닥달할 테니까 결혼하지 뭐 결혼이 대수인가? 라고 해서 쇼코도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무츠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전 오히려 쇼코가 무츠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참 평화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지금 이 소설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들의 결혼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출발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결혼을 한 이후에 점점 그 키워나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의 그 순서로 진행되는 그런 소설적 그 구성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코만 무츠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짝사랑이에요. 무츠키는 동성애자인데 쇼코는 이성애자인 거죠. 네. 그리고 무츠키에게는 곤이라는 오래된 파트너 애인이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떡하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은 명약하나 맞나요? 불문가지. 예, 불을 보듯 뻔하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코만 점점 더 불쌍해지더라고요. 불쌍하다고 느끼셨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항상 더 불쌍해요. 사실 저는 그 무츠키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도 해요, 사실. 네. 쇼코가 그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괴팍합니다. 만약 남자들은 이걸 괴팍하다고 같이 산다면 좀 네. 힘들겠다. 이런 여자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울어요, 쇼코는. 네, 계속 갑자기 울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벽에 걸린 어떤 인형과 그냥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리고 화가 나면 막 물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예. 그렇구나. 저는 오죽하면. 오죽하면이요? 네. 쇼코가 얼마나 사랑이 힘들면, 네. 그, 쇼코한테는 복합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지키는 것이 뭐 어떤 제도 때문이 아니라, 네. 무츠키와
무츠키와의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알고 시작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기본인 질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무츠키의 사랑을 받고 싶고 무츠키를 점점 더 깊게 사랑을 해 간다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정신적으로 원래 좀 이렇게 강했던 사람은 아닌데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힘듦을 전제하더라도 저는 참 무츠키가 무던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제가 여자라면 전 사실 그러니까 무츠키가 동성애자만 아니라면 무츠키 같은 남자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취미가 청소예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저는 이성애자 여성분들에게 네네.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도 그렇고요.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의 친구인 또 그 게이 남자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게이 남자분들을 안전한 친구, 내 옆에서 그냥 뭐든지 다 받아주고 네. 내 어떤 투정과 어떤 신경질과 뭐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지만 나에게 어떤 섹슈얼하게 어택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네. 그런데 스타일리시까지 한 그런 친구 네. 근데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동성애자 남성분들이 분개하는 장면들을 몇 번 봤거든요. 뭐라고 분개하시던가요? 뭐 됐거든. 우리 바쁘거든. 예. 굳이 너랑 얘기하고 싶지 굳이 않거든. 왜 그렇게 그 쇼코 갖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예, 많은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이성애자 여성분들이 이런 작품을 향유하고 좋아하시는 이성애자 여성분들이 좀 그런데 약간 필요 이상의 로망을 좀 가지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무츠키라는 남자가 좀 되게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현실에 정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네. 좀 동화 속 남자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에게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죠. 내가 네. 동성애인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무츠키의 또 행동을 보면 곤을 사랑하지만 쇼코한테도 뭔가 여지를 계속 남겨주는 것 같아요. 쇼코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쇼코 입장에서 이성애자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하면 나한테 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감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만 하면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안 와. 그러니까 네.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요거를 그렇죠. 잘하는 남자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많은 경우에 웨쿠니가 우리가 설마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진 않을 테니까 네. 뭐 작가의 어떤 그 일종의 뭐 동성애자 남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그들을 정말 뭐 나랑 똑같은 내 친구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특히 무츠키라는 인물을 그릴 때는 좀 지나치게 어떤 이성애자 여성의 환상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그럼요. 정말로 무츠키는 환상 속의 남자죠. 네. 어떻게 화를 한번 안 냅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쇼코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츠키는 정말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아줍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죠. 네. 근데 쇼코는 무츠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곤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곤은 곤이랑은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 곤이랑은 뭐 어떤 관계냐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곤과 친구가 됩니다. 네. 이 쇼코와 곤의 우정이 참 기묘하고 다정해요. 네, 색다르고요. 그러게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애인인 남자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쇼코의 어떤 담대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전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적을 알아야. 네. 그렇지 않나요? 적을 더 잘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곤의 일상을 꿰고 있으면 무츠키의 일상은 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언제 만나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낫다는 마음이랄까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곤과 쇼코도 인간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어떤 연대 같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무츠키와 쇼코가 부모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이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제도권에서 부부로 묶이는 그 사이 곤은 아무렇지도 않고 쿨한 척하지만 정말로 피해자와 희생자는 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츠키도 어쨌든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힘이 필요했고 쇼코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은 거기서 나는 무츠키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정말 상처는 곤이 다 고스란히 네. 안고 있었겠죠. 그러게요. 쇼코는 이런 결혼 생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되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인간인지라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연히 아무것도 잃지 않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아마 쇼코뿐 아니라 곤도 계속 중얼거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츠키에 대해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우린 어쨌든 제도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사랑이니까 네. 라고 했지만 애써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다 잡았겠지만 곤도 그렇게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라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계속 잃어가고 계속 상처를 받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무츠키와 쇼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곤이라는 사람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 마지막 축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새 인물, 삼각관계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작품을 읽으실 분들이라면 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집중해 보셔도 흥미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곤과 쇼코의 이야기로 읽히기도 했어요. 무츠키라는 어떤 완벽남은 있는 거죠. 적이 있지만 거기서 더 상처받은 개인들, 상처받은 약자들은 곤과 쇼코잖아요. 네. 그 상처받은 약자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는 연적의 네. 우정이군요. 네, 연적이 친구가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상징이 나와요. 은사자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 그 은사자에 대해서는 좀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쇼코의 설명에 따르면 몇십 년에 한 번 온 세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흰사자가 태어난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색소가 희미한 사자인 모양인데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터라 어느 틈엔가 무리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말이지 라고 쇼코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법의 사자래. 무리를 떠나서 어디선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초식성이야. 그래서 물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단명한다는 거야. 원래 생명력이 약한 데다 별로 먹지도 않으니까 다들 금방 죽어버린다나 봐. 추위나 더위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자들은 바위 위에 있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는 하얗기보다 마치 은색처럼 아름답다는 거야.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말투로 쇼코는 그렇게 말했다. 추위와 더위 때문에 죽어가는 초식성 사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우물쭈물거리고 있는데 쇼코가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무츠키들 은사자 같다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말했다. 나는 낭패한 기분이었다. 무츠키들이란 즉 나와 곤과 카키와 카즈베시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다. 네, 쇼코가 보기에 이 무츠키와 무츠키의 그 동성애자 친구들은 은사자 같다고, 초식성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무츠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엔 너도 그렇다라고요. 쇼코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다고요. 쇼코와 곤과 무츠키 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되게 표표히 살아가는 은사자들 네. 이라는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는 이 소설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네. 외롭지만 그래도 은색 갈기를 휘날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 그리고 사자인데 초식동물인 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다른 사자들이 보기에는, 다른 무리에 속해 있는 사자들이 보기에는 너희들 굉장히 이상하다. 너희 사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자들 어떻고 사자가 아닌들 어떨까요? 네. 그냥 어떤 살아가는 존재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마지막 부분에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모들이 임신하기를 바라잖아요. 쇼코가. 네. 그런데 쇼코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그 부분 접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너무 좋아서 줄을 칠 수가 없어서 아예 그 부분을 다 접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무츠키의 정자와 곤의 정자를 합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쇼코의 난자와 합쳐서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쇼코가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무츠키와 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츠키의 친구이자 역시 동성애자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네, 그럼 우리 내용입니다. 모두의 아이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거죠. 이 발상. 네.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이 쇼코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게 느껴져서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기도 물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쿠니가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급진적인, 해방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네,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아이를 결혼을 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고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는 왜 낳아야 하냐? 미래 사회의 역군이기 때문에. 아직도 당연히 지금 출산율 낮은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사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누가 먹여 살리나요? 예,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때 그리고 건강한 아버지와 건강한 어머니 사이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둘의 유전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한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적인 가족의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이런 발상.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가족 결합의 이데올로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급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으로 해체해버린 거죠. 그럼 왠지 이들은 언젠가는 그런 아이를 갖게 될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과학기술이 정말 발전하잖아요. 이제 유전자 지도도 다 해석했고요.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A와 B가 결합한 유전자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뭐 A와 내가 좋아하는 누구 뭐 이렇게 섞어서 네. 한다던가. 그게 뭐 다 섞이진 않겠지만 네. 그 중에 뭐 누군가의 정자 한 그렇죠. 마리니까요. 그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다 뒤섞여서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소설적 그런 상상력이지만 네. 네, 뭐 정말 몇십 년 뭐 아니면 뭐 몇백 년 뒤에는 그렇게 네,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 누구의 아이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다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예, 뭐 명암이 있겠죠. 네. 그에 대해서는. 네. 이래서 저는 결국 결론이 무츠키와 곤과 쇼쿠는 어쨌든 이대로 더욱 계속 앞으로 살아볼 작정을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네. 네. 좋았어요, 끝이. 그 뭐 마지막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스포일러 같고요. 다만 이들의 관계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네. 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왠지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불안정하고 좌충우돌이고 언제 다시 와장창 무너질지 모르는 생활. 서로의 애정만으로 성립되어 있는 생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샴페인을 한 잔 더 따라 마신다. 네. 이 소설이 출간된 것이 2000년 초반, 아주 극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거죠. 밀레니엄의 세기가 밝았다고 하고, 그때 어떤, 분명히 어떤 분위기와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게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아주 많은 또 질문들을 내포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예. 조만간 에쿠니 가오리 작가와 저와 정현 작가님이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얘기를 꺼내면 과연 에쿠니 가오리 작가는 뭐라고 얘기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오늘의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색다른 가족 두 번째 소설입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희가 방송 초반에 원래 선택했던 주제는 커피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때 퍼뜩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작품은 프랑스 화제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선 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제목 자체가 저한테 커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무엇보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조제라는 이름을 써요. 자기의 이제 본명 대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강의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이제 조제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영화도 커피를 마시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어떤 연상 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슬픔이야 안녕? 프랑스 화제 4강? 그럼 이 책으로 가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되게 그런 느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설에 커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던 게 아니라 커피하면 뭐가 어울릴까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슬픔의 안녕을 추천드렸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슬픔의 안녕을 아주 어렸을 때 읽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런 정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냥 되게 이렇게 스쳐가면서 막 정독을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읽고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네. 주인공이 내 또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번역의 문제인가 뭔가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런가? 프랑스 한국의 차이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론가님이 슬픔의 안녕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그 소설 하시겠냐고. 네. 그랬더니 너무 단호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구했죠. 저는 이제 그때 80년대에 읽었었던 책과는 사뭇 다른 슬픔의 안녕이 다가올 줄 알고 정말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슬픔의 안녕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래 판본을요? 작가님께서 네네. 예전에 읽으셨던? 아니요. 지금 현재 슬픔의 안녕이라는 책의 제목을 달고 나온 이게 장편 소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상서각에서 나온 슬픔의 안녕을 읽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연구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판본은 똑같아요. 아마 출판사 이름만 혹시 바뀐 건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표지는 똑같고 안에 내용, 번역자나 내용도 번역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점점점. 네, 작가님께서 점점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슬픔이와 안녕이 아마 재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큰 감흥을 주지 못하셨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아프게 생각했어요. 외국어를 좀 배워야겠다. 네. 네. 이게 프랑스화제 사강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프랑스어로 읽어야 될 텐데, 네. 곧 프랑스어를 배우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유, 참, 네. 번역의 문제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만, 예. 네. 한국어로 이렇게 읽기가 힘든 책은 저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이 책의 어떤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원문과의 어떤 대조 작업이 필요할 텐데 죄송스럽게도 저에게는 프랑스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무능한 평론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그 사강의 작품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 판본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슬픔이 안녕의 어떤 아우라를 느끼기에는 좀 한국어 판본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0대 후반에 쓰여진 작가가 10대 후반의 나이에 쓴 작품이고 데뷔작이고요. 워낙 그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데뷔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마 일반 독자들에게 설문을 하면 저는 슬픔의 안녕을 읽든 읽지 않았든 5손가락 안에 꼽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세계 문학사 안에 이미 남은 작품이죠. 네. 슬픔의 안녕은 데뷔할 때부터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또 그해 문학 비평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논란은 있었습니다. 통속적인 연애소설 작가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됐다. 네, 이런 의혹도 많았는데 두 번째 소설인 어떤 미소를 발표하면서 사강이라는 작가가 역량이 있는 작가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갖게 했던 거죠. 네. 저는 도대체 다른 한국 분들은 어떤 판본으로 읽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다 불어로 읽으셨는지, 혹시 아무도 안 읽으셨는지 꽂아놓기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와 안녕 이 가지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한편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사강의 매력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판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강이 대략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느낌은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54년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색다른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런 주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야기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예, 프랑스 문학의 뭐 세대론적으로 구분을 할 때도 이 전후 세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신세대들을 앙팡테리블, 네,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 프랑스 아재 사강입니다. 네. 저는 근데 우리나라 1954년을 생각하고 네. 또 이 슬픔의 안녕 속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서의 1950년대 초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도 한 가지 있긴 한데요. 뭐냐면 한국에 이 슬픔이여 안녕이 번역된 해가 1955년이라는 겁니다. 네. 54년에 프랑스에서 출간이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예, 번역이 됐고요. 1959년에 그 한국에 최이숙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죠? 네. 이 작가가 슬픔은 강물처럼이라는 작품으로 그 데뷔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정창화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되면서 이게 일약 베스트셀러가 돼요. 네. 그리고 그걸로 거의 집 한 채 값을 벌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최이숙 작가를 수식하는 그 당시에 그 문단에 그 뭐랄까요? 카피가 수식어가 되게 흥미로운데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최이숙이라는 10대 소녀 작가가 나타났다. 한국의 프랑스와 사강이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강이라는 이 작가가 당시에 한국에 끼친 영향력이 네. 상당히 컸다는 거죠. 이 제목부터가 네, 굉장히 재밌네요. 슬픔은 강물처럼이잖아요. 내용도 궁금한. 예, 근데 그 내용이요. 바로 그 여대생의 애정적 방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출간이 되고 나서 이 소설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의 에세이를 읽은 사람이 1인칭 화자였나 봐요. 그렇죠. 많았던 거죠. 그래서 희숙이 네가 그랬냐. 그래서 네. 얼마나 작가분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빠가 막 이 동생을 엄청나게 나무라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회사를 못 다닌다. 일주일 동안 결근하기도 하고요. 이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던 이 작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프랑스 아재 사강이 가져왔던 영향력이 네, 한국에 이 정도였다. 네. 그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전후에 전후 세대에게 그리고 한국에서 사강이 미치는 어떤 영향, 그 정신적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네. 그 사강이란 이름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가 됐군요.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봐도요, 사강이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워낙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두 번 그럴 때마다 두 번이에요. 신문에 네. 계속 기사가 나는 거예요. 네. 사강 여사. 이러면서, 슬프지만 이혼을 결행.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계속 뜨면서, 당시. 옛날 신문 검색해 보셨군요. 네, 60년대. 네. 또 역시 사강이 한국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구나. 사강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그 어떤 프랑스와 파리와 그런 유럽 문물이라는 것에 대한 동경과 또 그 사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젊은 여성, 미모의 젊은 여성, 보이쉬한 미모의 젊은 여성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소설에서도 그런 삶을 다루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문학적, 소설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적으로 이렇게 소모하고 소비해 나가는 네. 그런 풍경들이 많은 곳을 생각해주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 워낙 그것에 대한 연구서도 많고요. 또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강이라는 이름이 또 그렇게 소비됐던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자신이 그 스캔들 메이커이기도 했고 네. 그 문학적인 그 평가 외에 그러니까 문학 외적인 삶으로 훨씬 더 많이 이름이 거명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같으면 아마 허세라면서 네. 또 누군가는 또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그런 분위기 그런 아우라를 또 풍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허세라기보다는요. 사강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2004년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말을 남겼죠. 네.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의 장편 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화제 사강입니다. 네, 마약 법정에서 네. 이야기했죠. 내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데 나는 내가 먹겠다는데.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광이었고요. 진짜로 도박 광이었다고 해요. 네, 정말. 스피드 광이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좋아해서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돼서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강 교통사고로 잠들다. 근데 안 죽었죠. 네. 다시 기적적으로 회생해서.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삶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네. 그렇습니다. 슬픔이요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은 항상 굿바이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봉주르예요. 네. 어떤 환영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슬픔이여 나에게 닥쳐와라. 어떤 슬픔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것은 이제 나는 어린 아이에서 그런 슬픔도 받아들이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입사 의식이랄까요? 그 성인의식을 스스로 성인임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네. 그 제목인 슬픔이 안녕이라는 구절은 책의 마지막 그 결말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행복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들은 예전과 같은 별장을 빌리고 싶었지만 아마 주황 레팡 부근의 것을 빌리게 되리라. 다만 자동차 소리만이 들리는 파리의 새벽녘이면 나의 기억이 때때로 나를 배신한다. 다시 여름이 다가온다. 그 추억과 더불어 안느. 나는 이 이름을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되풀이해 불러본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나는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그것을 맞이한다. 슬픔이여 안녕. 네. 그것을 맞이하는 거죠. 슬픔을. 어서 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화자는 세실이라는 10대 후반의 소녀입니다. 네. 네. 세실은 아버지와 살아요. 네. 아버지의 이름은 레이몽이고요. 네. 근데 갑자기 일본 이름에서 프랑스 이름으로 가려니까 발음이 좀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네. 어쨌든 아버지인 레이몽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아버지의 애인인 엘자라는 젊은 여성과 아버지와 나가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는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부인은 아닌데 아버지의 그냥 젊은 애인과 사는 사내. 그래서 그녀도 참 심경이 복잡하겠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가 좋았었어요. 곧 아버지의 또 다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였던 나이가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의 엘자보다는 나이가 많은 중년 여성 안느가 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느로 속되게 말하면 갈아타시는 거죠. 네. 네.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자라는 여성은요, 그 일종의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는 약간 화류계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좀 뇌세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라면 안느는 이지적이고 세련된 그런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버지는 이 좀 더 예쁘고 젊고 섹시한 우리 그녀 엘자를 버리고 네. 네, 차갑고 이지적이며 굉장히 더 성실한 부인의 역할을 어울려 보이는 그렇죠. 네, 안느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의 그 남봉꾼 이미지와는 다르게 안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딸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딸의 캐릭터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버지가 그렇게 좀 여러 여자를 전전하는 삶을 사는 걸 딸이 봤을 땐 자기 아버지지만 좀 싫다라든가 아빠는 왜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둥이처럼 살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 표현하기에 근친상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표현을 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세실이 아버지가 그렇게 흔한 여자들 중에 한 명인 엘자를 만나고 있을 때는 안심을 하고 아버지를 멋지다고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 역시 스쳐 지나가는 여러 여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아버지와 자신의 어떤 돈독한 관계,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친구였고 네. 그 죽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즉 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성인 안느를 네. 진짜 부인으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그때 세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엘자가 만만한 경쟁 상대였다고 한다면 안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이 안느를 세실은 점점 경계하게 됩니다. 네, 안느에 대해서 세실은 안느가 아름다운 뱀이라고 말하고 자기 생각이 정말 맞다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뱀이라는 표현은 참 이중적이잖아요.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뱀은 뱀인데 아름다워서 무시할 수 없는 뱀인 거죠. 갑자기 그 서정주 시인의 화사가 생각나네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배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네. 그렇게 그녀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느를 마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좀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녀를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의 차가운 면 예. 그리고 또 무관심한 면 같은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그 세실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이 결혼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죠. 네. 이 모든 일은 그 프랑스 그 원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서 별장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짧은 여행의 기록 같은 것인데 세실도 그 별장 부근에서 시릴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첫사랑, 세실은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첫 번째 애인이랄까요? 그리고 또 그 여름 휴양지라는 곳이 그렇듯이 되게 손쉽게 어떤 스킨십도 하고요. 네. 그런 키스를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이게 무슨 번역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옛날에 54년에도 프랑스에서 그랬는지 도대체, 시릴과 세실이 어디까지 뭐를 했는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있습니다. 결국, 키스 이상의 어떤, 스킨십까지, 세실이 경험했다. 네, 그런 것 같다는, 또 약간은 어렴풋하게, 네.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고. 아주 그런 농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혹시 농밀함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요? 평론가님과 제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웬만한 농밀함에는,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게 뭐냐, 그건 제 쪽 아닌가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예. 이것이 프랑스의 휴양지잖아요. 그리고 네. 별장이고, 그 뜨거운 한여름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고요. 그 휴양지에서의 시간도 그렇고요. 그 세실에게 지금 스쳐가는 10대 19살 이런 여름이야말로 더 굉장히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사라지고 말 것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더 무의미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그 50년대 한국에서는 절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정서가 네. 또 그 한국인들의 어떤 마음을 건드렸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흔히 말해서 그랬을까요? 뭐 엑조틱하다, 이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당시 한국 독자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아마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아직 20살도 안 된 처녀가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지 않나. 네. 해변에 누워서 거기서 맞아요. 처음 만난 남자와 키스를 하지 않나. 키스를 하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아버지는 별장에 놀러 갔는데 자신의 정부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가 그 집에 와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게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도저히 그 유교적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이들은 보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이게 항상 전쟁 후에 전후에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 개념 관념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 또 혼란스러운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념을 계속 찾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또 한국적인 당시의 한국적인 시대적인 정서와 틀림없이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그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혁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이 여성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갇혀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유하는 여성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또 남자들은 폄하해서 부릅니다. 아프레걸. 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 식민지 시대 때 여성들을 모던걸. 이렇게 못된 걸. 네.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던 그쵸? 걸, 현대적인 여성인데 네네네. 그것을 이제 못되다. 모된하고요. 모단, 머리를 잘랐다는 네, 단발하고 그렇게 다니는 부르기도 의미도 합니다. 하고 못된 걸 네. 같이 이렇게 말장난처럼 네. 그렇게 불렀죠. 그런 식의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면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남성들은 제식인 남성들은 어떤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이 사강을 읽고 또 그런 걸 향유하는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뱀눈으로 지켜보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당시에 그 정비석 작가가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뭐 그것이 영화되기도 했습니다만 가정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좀 폄하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유부인 영화 저도 최근에 봤는데요. 보면 그 마지막에 막 무릎을 꿇고 빌거든요. 네, 남편한테 빌죠. 네. 근데도 내쫓김을 당합니다. 네. 그거 보면 참
그러면서도 그 아이러니한 건 그 남편도 만만치 않은데 여대상하고 그 뭐 굉장히 미묘한 어떤 네. 연애 비슷한 관계를 유지해 가거든요. 마치 지식인 남성은 결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 태도도 위선적이죠. 네. 네, 어쨌든 한국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세실레 가족이 보여주는 이 정말 새로운 이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안느에 대해서 이제 세실이 어떤 위협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느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략입니다. 그렇죠. 이 계획이라기보다는 음모에 가깝습니다. 음모. 네, 저도 음모를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바로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엘자를 또 이용하죠. 그러니까 엘자를 이용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엘자도 그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그 레이몽 세실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세실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냉혹하리만치 교활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슬픔의 안녕에서 재밌는 부분은 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10대 화자가 네.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네. 하는데 정말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러티브만 보면 지금 2010년대 기준에서 보면 통속소설이라고 읽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대 화자가 굉장히 여성 화자가 소녀가 예. 독립적으로 자신의 굉장히 객관적이고 위약적으로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내면에 대해서 진술하는 이런 태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바로 그 부분에 이 책을 읽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바로 아버지의 질투심을 유발하자. 커다란 명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엘자와 자신의 남자친구인 시릴을 서로 마치 진짜는 아니지만 아버지 앞에서 가짜로 연애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엘자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부추기자라는 것이 세실의 의도였습니다. 어설프네요. 네. 어설프죠.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설픈 계획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아버지 역시 참 단단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안나한테 나는 이제 당신밖에 없어. 당신과 결혼하여 나의 모든 이런 방랑의 삶을 끝내겠소. 하던 아버지가 엘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참 색다른 가족입니다. 진짜 색달라요? 네. 저는 근데 이런 면이 또 재미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가족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성인 남성은 그 나머지 성인 여성과 그 아이들을 다 부양하고 네. 완전히 책임져야 할 의무가 사회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죠. 네, 부양은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부양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있습니다. 부양에는 물질적 부양만 하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지탄을 받잖아요. 돈만 주는 아버지라니. 그러면서 뭐 돈만 안 줘도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 말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나쁜 아버지의 전형을 할 때 돈만 많으면 돈으로 이 가족을 막 다 지배하려는 아버지, 밖에 나가서 스스로는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버지들이 나오시죠. 네. 근데 이것도 어떤 그 이상적인 가족의 로망스에 대한 반증으로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 세실의 아버지, 야말로 그 나쁜 아버지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보면 저는 그렇게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도 참 인간적이구나. 네.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약하디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유쾌했어요. 어떤 그 우리의 관념을 전복시켜준달까요? 네. 아버지가 뭐 정말 세실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케어하는 존재는 아닌데, 그냥 남자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정말 딸과 맞담배를 피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딸을, 물론 자신의 딸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그냥 한 명의 한 개체로 네. 인정을 해주고요. 자신의 그 애정 관계에 그 수많은 여성들과도 그냥 얘는 세실 내 딸, 얘는 엘자, 잘 지내 든지 말든지 뭐 너는 너고 넌 너니까 이런 태도, 네, 그렇죠.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삐딱한 성격을 갖게 된 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세실이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기 이전에 수도원에서 생활했다고 나옵니다. 네. 굉장히 금욕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억눌려 지내던 사춘기를 억압받던 소녀가 다시 그 개방적인 정반대 아버지의 삶으로 품으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 억제되었고 좀 왜곡되어 왔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분출되어 버리는 네.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이 여름 휴가의 별장에서 다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뭐 유전자가 어디 갈까요? 네. 그런가요? 네. 유전이 됩니까? 그런 게? 기질? 성향? 그런 그런가요? 것들은, 네. 또 뭐, 아버지, 어머니를 닮지 않나요? 이 가족력? 네. 네, 어쨌든, 그 아버지 그 딸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보면. 가장 사랑하는 건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이 시릴은 약간, 되게 순정적인 남자예요. 네. 막, 세실한테 우리 결혼하자. 난 너밖에 없어. 정말 너에게 첫날 잘해줄게. 밤 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순진한 남자예요. 근데, 저는 순진하게 안 읽고 이 사람 너무 그 감언 이설로 읽혀지던데. 그런가요? 저는 순진함으로 읽었습니다. 역시 순진하시네요. 네. 예, 그럼요. 저 순수하죠. 그럼요, 예. 네. 피어합니다. 예, 그래서, 세실이 그런 청혼을 듣고서도 보면, 그렇게 딱히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러던지 말던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스킨십만 즐기는 듯한, 네. 세실이 오히려. 맞아요. 네. 그런 소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세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좀 그래도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네. 소녀다운 감성이 있잖아요. 그 소녀다움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던진 그것이 바로 이 슬픔의 안녕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것이 우리가 그 소녀처럼 사랑을 해라고 말할 때 그 느낌들 있죠. 근데 되게 사랑은 굉장히 그 고결하고 순수하고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세실은 그 반대입니다. 네. 그 별로 그 정신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 것 같고요. 세실과 그 시릴이 하는 사랑은 뭔가 막 아주 깊은 막 농밀한 육체적인 향연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각적인 즐거움에 몰입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뭐 누구를 저 사람의 감정 그리고 내 감정, 내 아픈 마음,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세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 시릴, 그러니까 자신의 남자친구죠. 네.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릴을 참 도구적으로 이용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시릴은 순진하게도 그런 연극에 다 동참해주죠. 네. 심지어 그 연극에서 시릴이 되게 중요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엘자라는 여성과 연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때 시릴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해달라니까 또 해주는 순진한 남자 아닙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 세실에 비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실의 그 이른바 순진하지 않은 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까발린다고요? 까발렸다 아니라 뭐라고 하지? 까졌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뭐 비속어로 표현하죠. 까졌다. 이런 까진 소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매혹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또 다른 작가들의 또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그런 캐릭터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읽어도 이 소녀가 당돌하게 네. 느껴지는데 1950년대에 이런 소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충격 그리고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어떤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뒤에는 그 세실과 왠지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 10대 여성 작가 프랑스와 사강의 첫 등장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작가님과 제가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이 슬픔이와 안녕을 한번 일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작가님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매력들을 또 여러분께서는 찾아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캐릭터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는 독서가 될 겁니다. 네, 슬픔이야 안녕. 슬픔아 잘가가 아니라 슬픔 어서와. 어서와. 네. 나 이제 소녀가 아니라 난 이제 어른이야.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제목의 이 슬픔이야 안녕. 반짝반짝 빛나는과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17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 색다른 가족이라는 테마로 에쿠니가오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프랑스와 스사강의 슬픔이야 안녕 이 두 권의 소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 아까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실시간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모습을 여러분 팟빵이나 교보문고 북뉴스에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초라한데? 이런 그런 감상을 물론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작가님은 아침에 미용실에 들리실 거고요. 네, 저도 나름대로 꽃단장을 좀 해오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생각보다 웃긴데? 이런 감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10월 14일에도 화요일에도 예정대로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7회 두 번째 트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